오늘 우리 투자론 한다고 그랬죠? 네. 네, 우리 교재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론. 네. 투자라는 게 뭔가요? 투자. 네, 뭐 투자가 뭡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론을 공부하니까 투자라는 기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1억을 갖고 있어요. 그럼 1억을 갖고 있으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소비거든요.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 물건을 사버리는 거죠. 옷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이렇게 써버려요. 소비. 그럼 소비는 확실하거든. 현재 써버리니까 확실하죠. 근데 이 돈을 소비를 하지 않고 미래 수익을 위해서 내가 뭐 조그마한 땅을 하나 사놨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토지에서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는 현재의 소비를 내가 포기하고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내가 돈을 지출하는 걸 투자라 그래요. 그럼 미래의 수익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현재의 확실한 소비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투자라는 거는 미래의 수익이니까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게 위험이에요. 위험.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 대신 불확실한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위험과 수익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대부분 중요한 게 위험과 수익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는 위험과 수익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수익이라는 거는 지금 들어옵니까? 미래에 들어옵니까? 미래에 들어오죠. 근데 나는 투자는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데 돈은 미래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미래에 들어올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투자 여부를 계산해 봐야 된단 말이야. 돈은 미래에 들어오는데 투자는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들어올 돈이 지금 가치로 얼마까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 같은 것도 여기서 공부를 해요. 나중에 제가 쭉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투자로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투자 분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투자론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 쭉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투자와 투기가 있는데요. 투자와 투기를 뭐 구별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차이점? 네, 요거 좀 보겠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구별 또는 차이점. 투자는 자, 내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상가를 하나 샀다 해보겠습니다. 취득이죠, 취득. 그리고 내가 이 상가를 살 때 이유가 목적이 임대 사업을 하려고 샀단 말이에요. 한 5년 동안. 그럼 5년간 임대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런 단계를 운용 단계라고 그래요. 운용 또는 뭐 보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년 뒤에는 내가 이 건물을 처분할 거예요. 이 사람이 건물을 살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는 취득, 운용, 처분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취득, 운용, 처분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투자는. 이때 이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임대 수입 아닙니까? 이런 수입을 소득이득이라고 그래요. 소득이득.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시세 차익이거든. 그죠? 시세 차익 아닙니까? 이처럼 가치가 올라가지고 생기는 수익들, 시세 차익, 이런 수익을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자본이득. 그러면 이 소득이득은 한 번만 발생할까요? 여러 해 발생할까요? 여러 해 발생하겠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소득이득은 여러 해 발생합니다. 여러 해 발생. 근데 자본이득은 처분 시 1회 발생한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투기는 뭐냐? 투기. 투기는
취득과 처분만 있어요. 취득과 처분. 그러면 투기는 운용, 보유 단계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이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기는 소득이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투기는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즉 투기는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유에는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 운용 단계에는 관심이 없다. 소득이득에는 관심이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투자와 투기는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 그렇지. 어떤 사람은 뭐 당신 투기하죠 그러면 예 저 투기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나 투자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기는 쉽진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굳이 구별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좀 짧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투기와 투기를 구별합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많거든요. 부동산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뭐 은행에 그냥 저금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투자 그러면 은행에 저금, 주식, 부동산 이렇게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다른 주식이나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 투자의 장점. 첫 번째는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지렛대 효과. 이 지렛대 효과는 좀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렛대 효과는. 자, 두 번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절세 효과라는 것은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다 이 얘기거든요. 세금이 절약이 돼요. 그럼 세금이 절약된다는 건 어떤 경우에 세금이 절약되느냐?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면 영업소득세 계산한다 이런 걸 좀 배울 텐데, 임대사업자가 만약에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해. 그러면 그 건물에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잖아요. 가치가 줄어드는 걸 감가라 그래요. 감가. 우리 자동차도 감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데 이 감가상각비는 세금 계산할 때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좀 적게 낼 수가 있겠죠. 주식에 투자하면 감가상각비 이런 게 없거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감가상각비를 세금 계산할 때 뺄 수가 있어. 감가상각비 부분을. 그래서 그걸 절세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사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가 나가겠죠. 그럼 그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할 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돈으로 사는 것보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면 그런 부분은 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절세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매력 보호다 보통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뭐 물가 상승이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예전에는 1,000원짜리 한 장만 주면 살 수 있었던 물건을 1,000원짜리 두 장을 줘야 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떨어져요. 화폐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실질 소득이 감소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을 받습니다.
100만 원을 받는데 쌀이 한 가마에 10만 원에, 그러면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쌀 몇 가마 살 수 있어요? 10가마 살 수 있죠. 근데 쌀값이 12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나는 10가마를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 소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떨어져요. 실질 소득이 떨어진다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구매력이 감소한다. 아까 구매력이 떨어졌습니까? 10가마 살 수 있던 사람이 10가마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 구매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논리로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이자율, 실질 금리도 하락을 해요. 내가 은행에,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 보겠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10%를 받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 버리면 지금 받는 이자 10%가 실질적으로 10%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비슷한 논리예요, 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질 임대료가 또 떨어져요. 내가 임대료를 지금까지 1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물가가 올라 버리면 그 100만 원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플레 위험이 발생할 때는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질적인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줄일 수가 없다면 위험해. 그래서 노출이 돼요. 그러면 화폐를 가지고 있지 말고 실물, 부동산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물가가 올라갈 때 부동산 가치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금값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을 조금 줄일 수가 있죠. 그걸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그럽니다. 됐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세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렇게 된다. 실질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는 다 떨어진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실질 변수라고 그럽니다. 저런 거를. 인플레가 발생하면 실질 변수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진다. 뒤에 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회피 기능이 있다, 헤지 기능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세 번째가 부동산 투자의 단점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면 어떠한 또 단점이 있느냐, 다른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첫 번째는 낮은 황금성이에요. 황금성이라는 거는 현금화를 얘기하거든요. 부동산은 다른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다른 투자에 비해서 황금성이 낮단 말이에요. 그 말은 현금화가 어렵다. 현금화가 왜 어려울까요?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잘 처분이 안 되죠.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법적인 제한이 많다 보니까 현금화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양도세를 많이 부과하겠대, 정부가 내일부터. 그러면 내가 팔려고 하다가 잠시 조금 이따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죠? 현금화가 어려워요. 낮은 황금성. 두 번째,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이 높아요.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지 각종 여러가지 수수료 비용 때문에 다른 투자안에 비해서 거래 비용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단점이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우리 교재 보시면 30페이지에 가운데 표가 있네요. 표가 투자의 장점과 뭐 투자의 단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면 지렛대 효과라고 나옵니다. 지렛대 효과 설명드립니다. 지렛대 효과를 하기 전에 조금 용어 몇 개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률. 여러분이 1,000원을 투자해 가지고요, 내가 돈을 1,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1,200원이 들어왔어 나한테.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요?
오, 잘하시네요. 돈 쪽은 확실히 빠르시네. 그래, 1,000원을 투자해서 1,200원이 들어왔는데 내 돈 1,000원 빼고 나면 200원 번 거죠. 그게 수익률이다. 20%. 네, 잘하셨습니다. 그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액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했느냐, 뭐 요런 개념이죠. 여기다 곱하기 100. 요게 수익률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수익률의 기본 개념은 저거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투자액이라는 거는요. 투자액은 투자액의 전체인 총 투자액도 있을 수 있고, 전체 금액. 그렇잖아요. 투자액이라는 거는 총 투자액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행에 대출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투자액을 내 돈, 자기 자본에 대해서도 수익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률도 있을 수 있고, 내 돈에 대한 수익률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에 대한 수익률을 총수익률이라 그러고,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을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 불러요. 조금 이따 공식은 적어 드릴 거예요. 기본 개념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순수익 있죠. 그럼 저 순수익도 우리가 수익도 종류가 많아. 순수익도 나중에 우리가 그 현금 흐름할 때 보면 수익 종류가 쫙 나오는데, 그럼 저 순수익으로는 뭘 쓰느냐면 주로 순영업 소득을 써요. 뭘 쓴다고요?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럼 이제 순영업 소득이 뭘까? 순영업 소득. 자, 이름 자체를 가만히 보세요. 순영업 소득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럼 내가 임대업이라는 영업을 하고 있어. 임대업. 그러면 임대료가 들어오죠. 그럼 그건 임대 사업의 수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대와 관계되는 비용을 빼야 되겠죠. 임대 관련 경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기 주차 직원의 월급이라든지 여기 관계되는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들을 다 빼고 나면 영업과 관계되는 수익이 딱 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때 뺄 때 내가 이 건물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대출 받은 이자는 영업과 관계되는 경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 그걸 일단 기억해야 돼. 내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순영업 소득은 은행에서 대출 받은 이자를 빼기 전이다. 그럼 순영업 소득에는 은행 대출 이자를 뺐다 안 뺐다? 안 뺐다. 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됐으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지금 미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강의에 조금 이해가 쉽게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똑같은 건물이에요. 똑같은 건물. 자, A라는 사람은 이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에요. 똑같은 건물이라 볼게요. 똑같은 건물. 근데 A라는 사람은 전부 자기 돈으로 샀어. 은행 대출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은행 대출을 6억을 받았어요. 6억. 그럼 은행 이자가 6천만 원이 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순영업 소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요. 그렇게 가시라고요. 이 이자는 순영업 소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자는 순영업 소득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순영업 소득이라는 거는 이자를 빼기 전이야. 그 말은 은행 이자는 순영업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용어를 좀 몇 개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총수익률이에요. 총수익률은 총 투자액에다가 순영업 소득입니다. 물론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럼 가치 오르는 것 중에 더할 수는 있어요. 가치 상승분도 더할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은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이다. 그럼 총수익률은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 이렇게 읽겠다, 그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율이라는 건 퍼센트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죠. 총수익률은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다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도 불러요. 종합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종합수익률. 그리고
자, 이 건물이 있어. 10억짜리야. 자, 이 건물을 사는데 내 돈이 4억이 들어갔어. 4억. 그럼 내 돈 4억 가지고는 다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남의 돈, 다른 사람 돈 6억을 가지고 이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내 돈, 남의 돈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 그래요. 자기 자본. 그럼 남의 돈을 뭐라 부를까요? 타인 자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타인 자본이 부채거든. 그러면 이 건물의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럼 총 투자액을 봤더니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하고 합친 건가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총 투자액을 총 자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 수익률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총 자본 수익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 자본 수익률.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종합 수익률이나 총 자본 수익률이나 총 수익률이나 종합 다 똑같은 말이다. 출제위원들은 이 말도 쓰지만 이 말도 잘 쓰거든요. 이 말도. 그럼 총 자본 수익률, 그럼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을 얘기하구나. 아시겠습니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총 수익률은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은 뭘까요? 저 총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순영업 소득이 났느냐, 이 내용이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내 돈에 얼마 정도 벌어들이는데 기여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거든.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리 당연히 자기 자본이 들어가겠죠. 여기 자기 자본. 여기 순영업 소득. 자,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영업 소득은 내 돈이 이래서 벌어들인 겁니까? 남의 돈도 같이 벌어들인 겁니까? 그렇지, 남의 돈도 같이 벌어들였거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이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저 순영업 소득은 남의 돈도 같이 일을 해서 번 돈이거든. 그럼 이제 저 순영업 소득에서 내 돈이 일한 것만 딱 남겨놓고 남의 돈이 일한 건 없애버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의 돈이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주면 되죠. 야, 이거는 네가 일한 대가니까 가지고 가. 그럼 남는 거는 뭐예요? 내 돈이 일한 거죠. 그러면 남의 돈에 대한 대가가 뭔데요? 그게 이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자를 빼는 겁니다. 이자 비용을.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순수하게 내 돈이 일한 것만 딱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게 있으면 그 가치 상승분을 더해줘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온다. 자기 자본 수익률. 저 공식은 사실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 하는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공식은 사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공식을 기억해. 계산 문제가 나온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세 번째,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 수익률은 뭐냐면 은행 이자율을 얘기해요. 은행 이자율. 그럼 은행 이자율이라는 거는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그죠? 이걸 타인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비교되게끔 타인 자본 수익률.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좀 바꾸냐, 수익률에 대해서 좀 바꾸요. 자, 이제 지렛대 효과 한번 볼게요. 자, 건물이 여기 하나 있는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의 금액은 10억이야. 10억짜리 건물이에요. 10억짜리. 총 투자액이 10억이란 얘기죠. 이 건물 살려면 10억을 투자해야 돼.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순영업 소득이
2억 원이 예상이 돼요. 이 건물에서 한 1년에 한 2억 정도의 순영업 소득이 발생할 것 같다. 됐습니까? 그럼 일단 여기서 총 수익률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혹시 알 수 있겠어요? 총 수익률, 종합 수익률 20%죠. 10억 투자해가지고 순영업 소득 2억 버니까 총 수익률 20%죠. 그렇네요. 딱 이제 잘하셨어요. 자, 근데 이 건물을 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요. 갑이라는 사람은 전액 자기 자본으로 샀어요. 그럼 전액 자기 자본으로 샀다는 얘기는 부채를 사용했다는 겁니까? 부채를 사용 안 했다는 겁니까? 부채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죠. 갑은.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요. 을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전액 자기 자본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자기 자본은 4억을 투자하고요. 은행에서 대출, 즉 타인 자본이 부채입니다. 부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6억은 부채를 이용했어요. 이때 저당 수익률이 뭐죠? 은행 이자율이죠. 저당 수익률이 10%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을 같은 경우는 부채를 이용했다, 그죠? 을은 부채를 이용했네요. 자, 똑같은 건물인데 갑과 을이 구입하는 방법이 다르죠. 차이점이 뭡니까? 갑은 부채를 이용하지 않았다. 을은 부채를 이용했다. 요 차이밖에 없어요. 자, 요 경우에 이제 총 수익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총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총 수익률은 아까 잠시 보셨다시피 총 투자액 10억 분에 순영업 소득 2억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입니까? 20%죠. 20%. 자,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분의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 비용을 빼는 거니까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10억이지 뭐. 전부 자기 돈을 다 썼으니까. 그죠? 순영업 소득은요? 그리고 여기서 빼기 이자 비용을 했는데 이자가 있어 없어? 이자가 없고 뭐 가치가 올랐다는 말은 여기 없죠? 여기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20%네요. 그럼 첫 번째 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채를 사용하지 않으면 총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부채를 이용 안 했다는 것은 총 투자액 자체가 전부 자기 자본이니까 총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 사실은. 자, 그럼 이쪽에 한번 볼게요. 이쪽에. 자, 이 을은 부채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총 수익률을 한번 구해 봅시다. 총 수익률을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그럽니다. 용어가 혼란이 오면 안 돼. 총 수익률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총 수익률은 총 투자액분에 총 투자액이 얼마인데? 이것도 10억이지. 순영업 소득이 2억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100 하면 20%네. 20%. 총 수익률은 변화가 있다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총 수익률은 부채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총 수익률은 부채 사용 여부와 관계가 없죠? 관계없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총수익률은 차이가 안 납니다. 총수익률은 차이가 안 나. 총수익률은 차이가 안 나. 자, 이제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제 자기 자본분에 이렇게 되죠. 그럼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이제 4억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4억.
자, 순영업 소득이 2억. 자, 이제 이자를 빼야 되죠. 이 사람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가 얼마일까요? 6억에 대한 10%니까 이자 6천만 원 내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 대한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2억에서 6천을 빼면 1억 4천. 1억 4천을 4억으로 나눠야 되겠죠. 분자 나누기 분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A분의 B는 B 나누기 A라 그랬잖아. 그러면 1억 4천에서 4억을 나누면 0.35 이렇게 나오겠네요. 몇 프로입니까? 35%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다 있거든. 자, 총수익률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든 부채를 사용하든 부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똑같죠? 부채 사용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부채를 사용 안 했을 때는 20%였거든요. 근데 이제 부채를 사용해 버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때요? 35%로 변했죠? 부채를 사용했더니 뭐가 변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죠. 부채를 사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했죠. 이거를 지렛대 효과라 그럽니다. 지렛대 효과란 부채를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것을 얘기해요. 총 수익률이 변하는 거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채를 이용해도 총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란 부채의 사용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제가 아까 잠시 말씀 안 드린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그래. 지분 수익률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 용어를 막 이렇게 같이 외국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를 좀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부채 사용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를 부채 효과라고도 그래. 부채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렛대 효과, 부채 효과, 레버리지 효과. 됐나요? 네. 자, 그럼 보세요. 부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걸 지렛대 효과라 그랬는데 부채를 사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꼭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사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얘처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단 말이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부채를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것 꼭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렛대 효과의 종류야. 지렛대 효과의 종류. 자, 지렛대 효과 중에 첫 번째가요. 정의 지렛대 효과예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부의 지렛대 효과. 세 번째,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있습니다. 자, 이 지렛대 효과는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정의 지렛대 효과가 뭔데 뜻 알아야 돼요. 정의 지렛대 효과의 의미, 뜻을 알아야 돼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정의 지렛대 효과의 발생 조건이 있어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의 의미가 뭐냐? 정의 지렛대 효과란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더라.
부채를 이용했다는 것은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부채가 늘어났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도 커지더라. 방향이 어때? 같죠? 플러스란 말이에요. 플러스. 정해질 정 플러스잖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 수요와 공급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낸다 그랬죠. 부채가 커지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도 같이 커지더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정의 지렛대 효과죠.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는 뜻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겠네. 자동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는 뜻이 뭘까요? 뜻. 부채를 이용했는데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부의 지렛대 효과라 그럽니다. 그럼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뭐냐? 자, 이것도 뜻이 있는데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의미는 뭐냐? 부채를 이용했는데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안 변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더라. 불변이더라. 이걸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 그럽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거는 부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게 지렛대 효과죠. 그럼 저기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렛대 효과가 아니에요. 안 변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 이름을 명칭을 정부 중립으로 나눈 것뿐이지 사실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렛대 효과는 아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정부 중립의 뜻 아시겠어요? 항상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는 그러면 어떨 때 발생하느냐는 겁니다. 조건이 있단 말이야. 조건이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은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 저당 수익률보다 높으면 돼요.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부채를 이용하면 커집니다. 자, 이거 심각한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세요. 자, 내가 투자를 했는데 20%의 수익이 나. 그 은행에 갔더니 은행 이자는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10%래. 그래? 은행 이자가 더 싸네? 나는 지금 20% 버는데 은행 이자는 10%면 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내 돈은 적게 들어가지. 그리고 내 돈에 대한 자기 자본 수익률은 당연히 커지죠. 안 그래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어렵게 보이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20%를 버는데 은행에 갔더니 은행은 10%면 된대. 그러면 은행 돈을 이용하지 내 돈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은행 돈을 많이 빌리면 내 돈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작아지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커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총 수익률이 20%였잖아요. 총 수익률이 20%인데 은행에 가보니까 은행 이자가 10%지. 총 수익률보다 은행 이자가 싸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부채를 이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돼? 부채를 사용 안 했을 때보다 커져 버리잖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맞습니까? 그럼 이 경우는 지금 무슨 지렛대 효과입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돈을 한번 더 빌려볼게. 여기서. 그러면 타인 자본이 6억이 아니고 나 8억 빌려볼게. 8억. 지금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을 만족하고 있거든 지금. 그럼 돈을 더 빌려버리는 거야. 그럼 8억이야. 그럼 내 돈은 이제 얼마만 있으면 돼? 2억만 들어가면 되죠. 2억. 맞아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2억. 은행에 8억 빌렸으니까 이자가 이제 8천만 원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2억에서 8천 빼면 1억 2천. 1억 2천을 2억으로 나누면 몇 프로야? 60%야. 60%. 부채를 이제 8억을 썼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지지. 맞아요? 그래. 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니까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계속 커집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다 얘기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그럼 빚을 내야 되는구나.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빚을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 집에 간 거야.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내가 오늘 개론 수업을 들었는데 무조건 빚을 내야 돼. 무조건 빚을 내야 돼. 남편이
이 여자가 미쳤나, 학원에 보내놨더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꼭 잘 내는 게 있어요.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위험은 커진다. 뭐라고요? 위험은 커집니다. 위험은 커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투자론을 공부할 때 염두에 둘 게 있어요. 수익이 커지면 위험도 커진다는 거예요. 위험이 커지면 그에 대한 수익도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큰데 위험은 작다, 이런 건 있다 없다? 없어. 없어. 그런 건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야 친구야 수익 이만큼인데 위험이 전혀 없어, 이런 얘기 누가 하잖아요. 친구가 사기꾼일 할 수는 없으니까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자, 이거 아시겠죠? 조건. 그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도 저절로 알 수 있죠.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는 언제 발생하느냐?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도 작아. 그러니까 총 수익률은 5%밖에 안 되는데 은행 이자가 10%예요. 근데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어떻게 돼요? 이자도 감당을 못 하죠. 그죠? 그럼 결국 파산이야, 저거는. 파산. 그죠? 그렇지. 그럼 얘는 뭘까요? 조건이. 그렇지.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총 수익률하고 은행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 같을 때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총 수익률이 크고, 그 다음이 저당 수익률, 이런 순서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 발생 결과는 제가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되겠죠? 반대로. 중립적은요? 다 같아집니다. 다 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부와 중립은 그냥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거, 부채를 이용하면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위험 커진다. 위험이 작아진다 그러면 안 돼. 시험에 여러 번 냈어요. 위험 커져요.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31페이지에 지렛대 효과 나오죠. 지렛대 효과, 우리 교재는 그냥 동그라미 1, 2, 3번 해가지고 결과만 쭉 적어놨잖아요. 크기 순서대로 결과만 적어놨죠. 근데 이제 요 같이 알아놔야 돼. 지금부터 뜻, 조건, 결과까지.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뜻과 조건, 결과를 정확하게 지금부터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 왜? 중요하거든. 지렛대 효과는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 시험 전체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일일이 꼼꼼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머리 터진다니까.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있죠. 시험에 잘 나오고 자주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그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자주 보고 집중적으로 보면 시험에 가서 이제 합격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구석에 있는 것까지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물론 내 심정은 이해해. 불안하니까 혹시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나오면 틀리면 되지 뭐. 내가 안 보던 게 나오면 틀려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은 늘 자주 봐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지렛대 효과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조금 쉬었다가 위험과 수익 하도록 하겠습니다.